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 한국농어촌공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모의고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언어 논리 파트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언어 논리 영역에서는요, 크게 이제 어법 파트와 독해 파트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될 텐데, 어법 파트 안에서는 이제 맞춤법이라든가 아니면 어휘와 관련된 내용들, 뭐 다이어, 동음이어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 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용 확인 문제, 아니면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유형 같이 파악해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까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어법 파트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해당되는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서 어휘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어휘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기역부터 미음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 기준으로 봐서 앞뒤에 있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폐지라고 하는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한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용이하게 들어가겠지만 한자를 굳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앞뒤에 문맥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폐지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일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용 자체를 없앤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가가 보시면, 자, 앞에 있는 거 보시면 사용제도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의 적절한 어휘의 선택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존폐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존속과 폐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자, 기존의 것을 유지하겠다, 아니면 기존의 것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존폐에 대한 어휘를 보시면, 자, 그동안 사용제도의 존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없앨 것이냐와 관련돼서는 상반된 입장,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폐라고 하는 어휘도 적절하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오판, 잘못 보거나 잘못 판단한다 또는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용 폐지론자들은 사용제도가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에 반하고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자고 주장해왔다. 적절한 판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역시나 적절하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자, 억제라고 하는 단어 보시면 어떤 자극에 따라 생리적,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억제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게 누르거나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발생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선지 자체가 지금 적절하게 연결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이 억제가 들어가 있는 이 문맥 같이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제도는 범죄를 억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범죄를 발생을 막아버리고 있다, 낮추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적절하지 않는 설명으로 확인이 되겠네요. 자, 제거한다, 없앤다 라고 하는 거는요, 법 규정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사용제 폐지를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적절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선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연결해 보시면 어휘 파트와 관련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문제는 어법에 어긋난 문장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맞춤법 관련된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 제시되어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져보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전체의 문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법에 어긋난 거, 우리 맞춤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초점을 둔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단어를 확인할 것, 그 다음에는 호응 관계를 확인할 것, 이 두 가지에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단어는요, 적절한 단어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호응 관련해서는 이제 주어와 서술어의 연결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꾸며주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연결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좀 따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에 있는 문장 보시면 로마 시대의 법률가들은 원칙에 따른 일관성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연결해주고 있는 이러한 접속어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칙에 따른 일관성보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중시하였다. 자, 그러면 이 보다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이 비교 관계에 놓여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일관성보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중시하였다. 자,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지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지출액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중심적으로 봐주시고요. 기준에 여기선 다다르느냐 아니면 다다르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도 역시나 적절하게 틀린 문장 없이 적절한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세계라 하더라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두운 측면이 비일비재하다. 자, 여기서는요, 비일비재라고 하는 요 단어의 첫 번째 포인트 두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뭐뭐라 하더라도 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 표현들을 중심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역시나 틀린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 비일비재라고 하는 뜻은요, 한 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발생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어두운 측면이 다양하게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적절한 어휘 선택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리을 보시면 예술의 본질은 순수한 심미적 가치의 구현이지만, 자, 구현이지만이라고 하는 이 이지만의 표현은요,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상반된 내용, 반대의 내용을 다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술의 본질 자체가 순수한 심미적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면서, 자, 뒤에 있는 걸로 넘어가게 되죠. 진리매개라는 이질적 목적이 개입함으로써,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개입함으로써, 자, 로서와 로서 두 가지를 비교해 주시면 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로서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 자격이나 의무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표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목적이 개입함으로써 라고 했으니까 자격이나 의무보다는 수단과 방법의 연결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절하게 쓰였고요. 예술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나 틀린 게 없네요. 자, 마지막에 있는 미음을 보시면 철수야, 여기까지 틀린 거 없죠.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간대? 자, 이 부분에 갑자기 좀 눈이 가실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이 대로 끝나는 거와 아니면 어이로 끝나는 거, 이 두 가지의 비교가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의 위에 쓰여 있는 이 I로 쓰여 있는 대 같은 경우는 뭐뭐 한다고 해. 자, 이 표현의 줄임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간대, 어디로 간다고 해, 이렇게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대어이로 쓰는 표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직접적인 경험,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들었을 때 표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철수야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간대? 라고 물어보는 거는요, 자, 내가 직접 듣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접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경험한 것은 어이, 아니면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표현은 I라고 써주시면 될 테고요. 자, 그래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 어법이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영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확인하기, 그 다음에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흐름이나 호응 관계 파악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중점을 두시면서 어법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단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유사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이어의 흐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이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유사하게 쓰여있는 어휘를 선택을 하려면 역시나 여기 사용되고 있는 어휘 하나만 해석하기보다는 앞뒤에 있는 것들을 힌트로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우선은 밑줄 쳐져 있는 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봐보시면, 자, 여기에서 된다, 무엇이 되느냐? 자, 도경사각이 무려 89도나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되다는요, 앞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수량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힌트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량이나 수치에 이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이와 관련된 선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앞에 있는 수치, 수량을 찾는 겁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앞에 수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건 5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간략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50명 정도가 되는 일정한 수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장 유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에 놓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인격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랑은 좀 연결이 되는 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어떤 인격이나 인품에 이르게 되었다. 어떤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지칭할 때 쓰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아우가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되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밥이 너무 되다. 여기서 너무라고 하는 건 의미랑 적절하게 좀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는지를 찾아보면 밥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좀 물이 적어서 뻑뻑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는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힌트로 가져가셔서 선택지에 있는 요 힌트를 찾아주시고 정답을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답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나와 있는 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나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독해 파트가 아니라 어법 파트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규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선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따져주시면 될 거예요. 선지를 봤을 때 뭐 커다란 힌트나 아니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 없죠. 그냥 기억부터 미음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준을 잡고 기억을 기준으로 앞뒤에 잘 활용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사유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네요. 어떠한 이유나 까닭 같은 것들을 나타내게 될 텐데 적립 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까닭이나 이유가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연결이 또 자연스럽게 되고 있네요. 자, 니은으로 연결해 보시면 채무의 이행 등 채무를 어떻게 발생하겠다 아니면 움직이겠다 이런 전반적인 행동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역시나 적절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내려가 보시면 사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이행하기 이전에 그 전에라는 뜻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전에 행동 강령 책임관에서 신고한 금품 등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무언가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이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
감사 담당관은 소속 부패 행위자의 직금 상급자, 소속 부서의 직원 등에 대한 사전 인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인지 여부, 내가 알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확인해보자라는 것도 적절하게 쓰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 따라서 미음에 대한 5번이 정답이 될 텐데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한번 따져보면은요. 자,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 사건은 부패 행위자로 통보된 직후 지속 없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직후라고 하는 거는요, 그 뒤에 더 이상의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속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요, 무언가가 좀 이렇게 지속된다, 이어진다, 시간을 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속 없이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지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더 이상의 시간을 끄는 거 없이 바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서 틀린 정답은 5번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요, 독해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에 있는 어법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지문에서 어떠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체크해 두셔야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텐데요. 자, 문제를 같이 보시면 다음 중 주어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자, 독해 파트 안에서도 내용 확인 문제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적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선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지를 확인하실 때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서 나와 있는 지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될 만한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위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흐름이나 문맥과 관련이 없다 하여도 우리가 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포인트 어휘나 포인트 단어 같은 것들을 잡아두시면 조금 더 확인하는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1번 선지는요. 반상이라는 말은 양반계층과의 대칭의 의미가 들어간 말이다. 대칭의 의미가 들어가는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상민은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에 의해서 구별된 범주에 속하였다. 그러면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자, 역시나 상민은, 그러니까 반상, 상민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으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주 이전의 자유나 토지 소유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양민과 별다른 차별이 없었다. 그러면 일단은 상민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단락을 찾으실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재산권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양인의 지는 봉공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부과되었다. 그러면 봉공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5번은 조선시대의 신분제 제도는 세습적으로 고정되어 봉쇄적, 배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눈에 띄는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체크가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게 될 거고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대칭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세 번째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민은 양반과 대칭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반상이라는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표현으로 우리 1번 선택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었죠. 우리가 체크를 했었죠. 위에 보시면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찾고 앞뒤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제시가 되어 있는 선택지는요. 상민은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에 의해서 구별된 범주에 속한다 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른 걸 보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신분 결정 요인에 의해 구별된 범주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 2번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에서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었던 건 이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했느냐와 관련된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세 번째 문단 역시나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상민은 현실적으로 피지배 신분의 위치에 있었지만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피지배 신분이 아니었다. 그럼 재산권 행사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 우리 포인트 찾고요.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상민과 양민은 별다른 차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3번 선지도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우리가 체크를 했던 건 봉공의 의무였습니다. 자, 봉공의 의무는 좀 요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었네요. 자, 봉공의 의무는요, 남자에게만 부과가 되었고 양인이 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4번 선지 체크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봉쇄적, 배타적 특징에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었던 건 가장 첫 번째 문단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봉쇄적, 배타적 특징 체크해 두시고요. 각 신분은 제도로서 거의 법제화하여 세습적으로 고정되어 봉쇄적, 배타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5번의 선지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것처럼 좀 눈에 띄는 단어들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놓고 올라갔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역시나 독해 파트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앞에 있는 건 우리 내용 확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선지를 확인하고 포인트를 잡아서 지문을 체크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달라집니다. 전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맥을 한번 따져보시는 건데 문맥을 따져볼 때 의미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체크하는 것처럼 전개 방식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글을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따져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는요. 내가 전개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좀 상식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 선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먼저 선지를 확인해 보면은요. 어떤 대상 또는 사물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진술하는 설명 방식을 취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물의 범위를 규정짓는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 설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전개 방식은 정의라고 하는 방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대상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언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예시라고 하는 전개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복잡한 것을 단순한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는 설명 방식이에요. 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 아니면 조금 더 두루뭉술한 것들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놓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분석이라는 전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 인식이 다른 대상을 제시하여 인식의 차이가 대조됨을 강조하고 있대요. 차이점을 가지고 대조하겠다 아예 알려주고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 대조의 전개 방식 찾아볼 수 있고요. 자, 각 대상별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림을 글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말로써 그려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을 하기는 하나 우리 앞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표현하는 것처럼 설명해주고 있는 방식, 묘사의 방식입니다.
자,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적절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5가지의 전개 방식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게 지문 속에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지문으로 올라가 봐서, 자, 1번은 바로 정의였어요. 어떤 현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였죠. 바로 첫 번째, 대부분의 전개 방식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전개 방식은요, 화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좀 더 생소한 개념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에서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없더라 하더라도 각 문단의 초반 부분,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에 보통 위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표현들을, 그 위치들을 조금 유념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명절은 우리가 정의를 나타낼 때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라고 한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명절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 우리 정의의 전개 방식으로 1번 선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례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례는요, 지금 문단별로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명절이라고 하는 거를 큰 화제를 두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첫 번째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에는 무엇을 하나요? 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라고 지금 구체적인 예시, 사례들을 들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 대한 설명도 예시에 대한 것도 각 문단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은 분석이었어요. 지금 2번과 3번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3번의 설명이 복잡한 것을 단순한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면 이 명절이라고 하는 요소를 한식, 단오, 설 이렇게 구분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나눠둔 거 아닌가요? 그러면 3번이 정답 아닐까요? 3번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나눈다라고 했어요. 이미 명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복잡한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야 돼요. 기준 없이 마구마구 섞여 있는 걸 어떠한 기준을 하나를 딱 두고 그렇게 갈래를 나누어 놔야 되는 건데, 이 명절이라고 하는 한 단어 자체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놓은 것 뿐이지 지금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례는 가능하지만 3번에 있는 분석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가지가 막 엉망진창으로 기준이 없이 섞여 있는 걸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번은 대조였죠. 자, 대조는 여기 있는 문단 활용해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 이렇듯부터 활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한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중요한 명절로 여겨졌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뭐뭐 하지만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을 상반되게 서로 다른 내용으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우리 접속 표지라고 했었죠. 자, 뭐뭐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특별한 행사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다. 차이점 들어주고 있는 대조의 방식 4번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묘사였죠. 자, 묘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림처럼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문단별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한 해 동안 복을 빌며 복조리를 걸고 떡국을 먹으며 윷놀이와 연날리기 같은 전통 놀이를 하기도 한다. 마치 하나의 풍경화를 그리는 것처럼, 아니면 설날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처럼 묘사가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5번에 있는 묘사의 전개 방식도 우리가 선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가 2번과 3번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두시고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지문 속에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또 다른 문제의 유형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다음 글에서 주제와 가장 가까운 문장을 골라라 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선지를 보다 보면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것들도 제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제와 가까운 걸 찾으라는 건 그러니까 부분적인, 그러니까 국소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주제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의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단락이 넘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화제를 그리게 될 텐데 무엇을 중심적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찾아줘야 전체적인 주제 정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화제가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귀소 본능은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산란, 육아 등을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이야기한다. 자, 근데 이 문단 끝을 보시면 그런 대표적인 예로 연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냐? 바로 이 연어라고 하는 생선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찾는 건 귀소 본능, 연어, 이 두 가지의 핵심어는 또 우리가 활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럼 이 연어가 어떻게 귀소를 하느냐, 어떠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 라고 했을 땐,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냥 연어의 생김새가 특이하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지 귀소 본능과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러한 생김새가 특이한 점뿐만이 아니라 연어가 가지는 또 다른 특이점이 바로 강물의 회귀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어가 어떠한 특징 때문에 회귀를 하게 되는 건지를 이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그 회귀에 관련된 내용이 쭉쭉쭉쭉 이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포인트를 두셔야 해요. 자, 회귀를 해요. 쉽지 않지만 회귀를 한대요. 자, 그럼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연어는 태어난 곳에서 가까운 해변으로 오게 되면 강물에 포함된 물질에 의해서 후각이 자극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 자, 귀소 본능을 연어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 연어의 어떤 특징 때문에 회귀를 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바로 연어가 가지고 있는 그 후각이 자극을 받으면서 여기서는 이 회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전체의 질문에 대한 정리가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특이하게 생겼다. 뭐 회귀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구체적인 설명뿐이지 주제로서는 넣기에는 조금 이게 좀 부수적인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따라서 밑에 있는 우리 선지를 확인해 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연어는 후각 자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지닌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4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은요. 생물의 귀소 과정은 후천적이래요. 근데 우리가 찾았던 첫 번째 핵심어가 바로 귀소 본능이었어요. 본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후천적이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물은 어느 환경에서든지 자랄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 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생물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는 또 제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연어의 독특한 생김새가 회귀 과정에 영향을 준다. 독특한 생김새에 대해서 나타나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핵심어가 거론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5번과 같은 내용 자체가 지금 부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로 삼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선지가 바로 5번 선지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문단별로 핵심어나 아니면 핵심 문장을 찾아주시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선지를 찾아주시는 게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 8번과 9번 두 문제가 한 지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역시나 우리가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 앞에 있는 그 주제 이끌어내는 거와 좀 비슷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주제만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공통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직은 우리가 지문을 접근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보기에서 볼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같이 보면요.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전래된 때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는 우리가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한 전래와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삼국사기의 신문왕 때 기록이 김치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대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이 김치라고 하는 우리 식문화죠. 거기에 전래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문장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는 절임 채소류를 모태로 삼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나라의 문화, 식문화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우리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치라고 하는 게 삼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출발했지만 고려까지 오게 되면서 독특한 형태로 발달이 됐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쭉 설명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밑에 있는 선지를 지워내시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것들, 전통문화의 현대문화 요소를 조화롭게 가미해야 된다. 지금 전래와 관련된 내용인데 조화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복이 있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남겨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어느 한 나라, 우리가 지금 고려에서부터 조선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삼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출발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하나의 외래 문화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그대로 두시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이 역시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외래 문화는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 문화가 된대요. 자, 근데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는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눈에 걸리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상관이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독창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라고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의 음식 문화는 토종 음식을 바탕으로 한다. 전래가 수용해가지고요, 접어들면서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토종 음식을 발달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앞에 있는 내용과 공통점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 보기와 관련해서는 나머지의 선지가 들어맞지 않아요. 2번만이 지금 남아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의 그 찝찝함을 우리가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앞에 있는 지문에 이제 적용을 해보시는 건데요. 앞에 있는 지문을 보시면 짜장면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설명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화제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짜장면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음식일까? 그럼 이거에 대한 답만 찾아주시면 원래는 중국에서 온 음식이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애초에는 우리나라의 음식이 아닌 외래의 식문화였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짜장면 맛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독창적인 수용, 주체적인 수용에 대한 공통점이 적절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번에 우리 공통된 주제 찾기는 보기를 활용해서 먼저 제시가 되고 있는 선지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들, 어긋나는 것들을 먼저 지워주시고 나머지의 선지를 가지고 지문에 대입을 해보면서 공통점
공통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제 역시나 앞에 있는 지문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 유형을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는 기억과 전개 방식이 가장 유사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은요, 아까와 달리 전개 방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기억에서 우리가 전개 방식을 알아야 하고 그 알아낸 전개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예문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앞에 있는 전개 방식보다는 조금 더 활용된 문제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있는 전개 방식이 바로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요. 자, 중국의 짜장면은 다 짠맛이 강하고 특유의 그 향신료 맛도 강하다. 자, 그에 비해서 한국인의 짜장면은 맛이 많이 달다. 그러면 지금 이 맛이라고 하는 측면을 기준에 두고요. 중국의 짜장면과 한국의 짜장면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전개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견주는 방식,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이라고 하는 걸 기준을 두고 중국의 특징, 그 다음에 한국의 특징, 그에 비해라고 하는 접속 표지를 사용을 하면서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번에서 비교가 나타나고 있는 선지를 찾아주시면 될 텐데요.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법당나무 뒤편에는 무엇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나무 숲에서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오고 있다. 마치 그림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선지는 묘사의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학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우선 문학의 장르를 시, 소설, 수필, 희곡, 비평 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나누는 것들 우리 분류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떠한 기준을 두고요. 비슷한 것끼리 나누는 것들, 우리가 조금 더 하위 갈래로 가르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의 방식이었고요. 3번 보시면 동물들은 울음소리로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라고 하는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고 있는 전개 방식이었어요. 자, 흔히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의 한 면에 유추해서 나타나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현상을 설명할 건데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특정한 현상과 일반화 현상을 이제 비교를 할 때 보면은요, 항상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근데 유추라고 하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유추의 전개 방식이었고, 따라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될 텐데요. 사람과 식물은 모두 계절을 구분하는데 공통점이죠. 사람은 흔히 기온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하지만 식물은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계절을 구분한다. 바로 밤과 낮의 길이다라고 하는 또 계절을 구분하는 차이점에 관련돼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이 견주어져 있는 5번을 앞에 사용된 비교의 전개 방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고 있는 한 지문에서 두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냥 각각의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문제 유형만 정확하게 따져주셔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넘어가 볼 거고요. 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우리가 앞서 했었던 내용 확인 문제랑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정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밑에 나와 있는 선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적절하게 나와 있는지만 체크를 해보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1번은요. 해당 자료는 임금 피크지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한 것을 공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이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줘야 하는 건데, 자, 위에 올라가 보면은요.
자, 임금 피크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1번 선지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요. 임금 피크제 적용일에서 역산하여, 자, 이러한 역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실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게 보이게 되죠. 임금 피크제 적용일에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사이에 승진하거나 연봉이 재산정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임금 피크를 재산정한다라고 하는 우리 각 호에 대한 연결, 구체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우리 2번 선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3번 보시면은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대상자가 2차 연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조건 임금 피크제, 피크 임금을 재산정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 선지의 단어를 보시면은요. 조건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이렇게 있는 것들은 좀 더 유의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는 경우인데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죠. 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1960년 1월 이후 출생한 사람들 중에 이게 바로 조건이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 중에 적용 대상자가 2차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크 임금을 산정 또는 재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으니까 지금 해당되고 있는 3번 선지에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번 선지가 틀렸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4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규정은 시행되지 않을 거래요. 이 규정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4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 2018년 6월 보수는 임금 피크제를 재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6월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6월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비슷한 7월 보수부터 적용한다. 그 얘기는 6월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일치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 있는 그대로를 찾아야 되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그 부분을 찾아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규정과 선지에 있는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호응이 되고 있는지, 규정이 제대로 우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주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요. 이 약관이 주어져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고객을 응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답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가지고 역시나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용 일치와 좀 다를 바가 없기는 하나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돼야 되는 추론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문 신청 기관을 놓쳤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 온라인 신청 기관과 방문 신청 기관을 지금 비교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홈페이지에서 8월 20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견주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청 기간 비교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온라인 신청 기관이 8월 20일부터인지 그리고 선착순인지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선지였고요. 두 번째는 방문 신청을 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어요. 자, 언제까지 재방문을 해야 환불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 방문 신청 취소의 경우 언제까지 재방문을 해야 환불이 가능합니까? 8월 29일 수요일까지 체육관 1층으로 오셔야지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방문 신청자의 환불 여부에 관해서 일자와 위치까지를 따져 주셔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3번은
8월 26일 어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환불 신청을 했고 환불액이 언제 지급되나요? 그러면 어제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일자 기준을 따져주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약 3일에서 7일 이내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방문 신청 후에 결제 전입니다. 자, 결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별도의 절차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자, 결제 기간 내에 참가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참가 신청 내용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결제 전 취소 방법을 따져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신청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의 신청 시간 따져주시면 될 거고요. 방문 신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물론 온라인 신청의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문 신청의 시간이 어쨌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체크는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신청 시간이 없으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청 시간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나 아예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온라인 신청 시간을 따져주시면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들어갔을 때 잘못되어 있는 설명 자체는 우리 정답은 2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 바로 방문 신청자의 환불 요구였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환불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자, 위에 보시면 환불 관련 규정을 보면 참가비의 결제 후에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환불 신청 방법을 봤을 때 신청 확인, 예매 내역 확인, 취소 버튼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방문이나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는 환불 신청이 불가하다. 클릭으로만 취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 온라인 환불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서는 방문해서 환불을 요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가 틀렸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넘어가 보면은요.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추론 문제는 단순히 내용 일치와는 조금 더 다르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가설 추론이나 아니면 주제 추론, 내용 추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요. 내용 추론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역시나 선지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두시면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특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특강 신청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면 특강 신청 방법은 보건의료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1번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2번은요. 강의의 세부 일정은 첨부된 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부침을 보시면 돼요. 부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자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세부 일정이 또 나타나 있네요. 그러면 2번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3번은 강의의 접수 기간은 일주일이래요. 접수 기간 보시면 될 텐데요. 각 강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전부 다 따져봐 주시면 6월 25일부터 7월 6일, 7월 16일부터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이라고 했다면 이 두 기간이 전부 다 7일 이내로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건 각 강의의 접수 기간은 2주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을 보시면 특강 장소에 대해서는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 특강 장소에 관해서는 우리 부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각 강의는 수요일에 진행이 된대요. 그러면 일시를 보시면 각 강의는 전부 다 수요일에 진행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회 언어 논리 파트는 12번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어법 파트와 독해 파트의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문을 우리가 대입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